이제 은퇴 재무 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은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네,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흔히 그 은퇴 재무 설계의 핵심은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네. 흔히 그 젊었을 때는 수익성 자산 비중을 높이 가져가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떨어뜨리는 이런 원칙이 있는데 은퇴 네. 재무 설계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은퇴 재무 설계라고 일반적인 재무 설계하고 다를 건 없으니까요. 흔히 100에서 자기 연령을 뺀 게 위험 자산 비중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결국은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럼 100에서 마이너스 연령하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댈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로소득이.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소멸이 되니까 그 안정적인 추가적인 다른 대안으로서의 소득원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안정적인 자산이 필요로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젊었을 때는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긴데 네. 연령이 올라갈수록 투자 기간이 짧아지죠. 그건 결국은 위험 자산 내지는 수익성 자산에 투자를 했을 경우 혹시 손실을 봤다 하면은 만회할 시간도 작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연령이 증가할수록 투자 정보나 아니면 의사결정의 기민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한계도 있고 해서 연령이 올라갈수록 수익성 자산이 좀 줄어드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여전히 공격적이고 수익성 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그 비중을 높이 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말고 네. 그 동일인 기준으로 보면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수익성 자산 비중이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개인 성향이나 조건에 따라서 자산 배분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좀 더 쉽게 사례 하나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구체적인 사례라기보다 이제 이 모델에 의해서 네. 나온 이 화면 보시면은 이제 표가 들어가는데요. 네. 그 특정 모델에 의해서 산출된 결과값입니다. 보시면 이제 맨 처음 보장성 자산이라고 이 기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노후에 최소한의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될 소득을 보장해주는 자산. 그걸 보장성 자산이고요. 장수보험이라는 것은 본인이 생각했던 내지는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명보다 훨씬 더 장수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이 은퇴 재무 설계 플랜 밖으로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도 일정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해당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네. 그런 현금과 똑같은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익성 자산은 이제 그런 보장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고수익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자산들을 얘기하는데 보시면은 보장성 자산은 연령 30세부터 이제 75세까지 쭉 그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12%였다가 81%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죠. 마지막에는. 네. 반대로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수익성 자산은 77%,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네. 77%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가 75세에는 제로가 되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인플레 예측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최소한 필요로 되는 생계비가 얼마는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계량적으로 산출을 해내면은 이런 네. 결과가 하나의 예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세 가지 자산군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각 그 세 가지 자산군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그 투자 상품이나 저축 상품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안전자산, 그러니까 보장성 자산이라고 앞에 표에 나왔던 그 보장성 자산은 뭐 국채라든지 네. 물가 연동 국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투자 스킴을 이제 구조화해 가지고 실제로 원금이나 아니면 최소한 어떤 이자율 수준은 보장해 주는 구조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연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보장성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익성 자산은 뭐 흔히 알고 계시는 주식이나 회사채, 그리고 뭐 네. 투자 펀드, ETF, 그리고 원자재 파생 상품, 통화 선물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고요. 부동산도요. 이거는 이제 시장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내지는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이 그런 심한 그런 자산이고, 장수보험에 해당하는 투자 상품은 종신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험료를 불입을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거치형 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장기 요양보험 네.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그 개인 연금 중에서 연금 저축 계좌라는 게 있는데요. 요즘 그 새로 바뀐 건데 굉장히 좀 인기가 있대요. 네.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일 뭐 이 특징적인 것들은 세제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 혜택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4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 효과를 보면은 과표 기준이 한 1,200에서 4,6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400만 원을 집어넣고 66만 원이 세금이 절약이 됩니다. 굉장히 크고요. 네. 그 소득이 좀 많아서 4,600에서 8,800만 원 정도의 과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400만 원 내면은 매년 105만 원까지 세금이 절약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400만 원 투자 원금 대비하면은 25%의 수익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세제 혜택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전 국민의 절세 통장이다라고 이제 별명도 붙어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장점은 퇴직금 이제 이직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이걸 뭐 마땅히 어떻게 할지 뭐 물론 꼭 그 퇴직금이 어떤 필요 용도에서 당장 소비가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마땅히 둘 데가 없으면은 이 연금저축계좌로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로 들어오면은 퇴직소득세를 물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그러고 그 금액을 넣어서 자기가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운영 수익, 투자 수익은 또 과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상품이죠. 그렇네요. 그리고 꼭 이 소득공제 받으려는 400만 원 정도는 나중에 중간에 찾으면 굉장히 페널티, 그러니까 이 20%에 가까운 세금을 물게 되는데, 근데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자기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돈도 있거든요. 그게 한 1,4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데 이 돈은 언제든지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도 또 과세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입출금, 자유로운 수시 입출금 통장 기능도 굉장히 겸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55세 이후에 가면 이제 연금으로 내가 이걸 받겠다라고 하면은 연금 소득세가 적용이 돼서 5% 수준부터 3%대 수준까지 연령에 따라서 그 차별화되는데 저율의 그 연금 소득세를 적용받아서 자기가 굴리던 돈을
그렇게 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런 것들이 다 장점이 되면서 요새 굉장히 인기가 있고 전 국민 절세 통장으로 하나씩 보유해야 되는 뭐 네. 그런 통장으로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수입 있죠. 많은 사람도 혜택을 똑같이 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사실은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네. 절세 금액이 훨씬 커지죠. 알겠습니다. 네, 이 국민 절세 통장이라고 불리는 이 연금 저축 계좌라는 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이게 과거의 개인 연금 저축과는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예, 그게 약간 이제 좀 더 다듬어지고 변신이 돼서 훨씬 더 유리해진 건데요. 네. 그 전에는 그 불입한도가 1,200만 원이었는데 불입한도가 이제 바뀐 그 법에 의하면 1,80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600만 원이 올라갔고요. 연령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까지도 다 가입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민 통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네.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으로 좀 과거보다는 연장됐는데 또 이 과거에 개인연금 저축을 하다 보면은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빼기가 힘들거든요. 왜 빼면은 세제 혜택까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빼기가 힘든 상황인데 자기가 가입했던 상품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네. 수익이 굉장히 안 난다든지 저조하다든지. 근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겠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새로 바뀐 거에 의하면은 물론 과거에도 전액 이체는 됐지만 이번에 바뀐 거는 전액 이체뿐만 아니라 그럼 절반 정도는 다른 상품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그 일부 이체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건 펀드 투자의 경우인데 과거에는 이 개인연금 저축 펀드를 들면은 한 펀드에 10년을 박아놓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펀드 운용 수익이 나빠도 할 수 없고 좋아도 할 수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끌려다니는 거였는데 네. 새로 바뀐 제도에 의하면은 자기 계좌에서 여러 펀드를 샀다 팔았다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펀드를 비교를 하다가 나는 이 펀드가 유망해 보인다 그러면은 그거를 매입했다가 일정한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또 다른 펀드로 교체 매매를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가입자의 운용 재량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그 과거 제도와의 차이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재룡 소장님도 계신데 저희가 젊은 층이 은퇴 관련해서 자산 설계할 때 꼭 기억했으면 하는 뭐 그런 점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젊은 투자자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저금리 현상입니다. 저금리 현상이 앞으로 상당히 지속될 거고요. 우리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저금리 현상을 염두에 두고 장기간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저축 계좌와 같은 걸 충분히 이용해야 되고요. 네.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 보장성 자산 위주로 특히 예적금 위주로 투자하는데요. 그러지 말고요. 펀드 위주로 조금 더 공격적인 예, 네. 국내외 두세 개 펀드에 나눠서 투자하고 소액으로 장기간 투자하고 하는 것들을 생활화해야만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젊은 층의 자산 배분 전략 또 관련 상품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는 중장년층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재룡 소장님 그리고 강성모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